동양과 서양의 만남, 귀족적인 것과 서민적인 것의 대비,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한지 부조 회화로 표현해온 박철 작가. 바이올린, 멍석 등의 형태를 그대로 캐스팅해 한 화폭 속에 조화시킨 앙상블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한지 부조 회화의 창시자 박철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박물관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교수님. 저는 박씨 아저씨 공방에 네. 초대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저는 아트닥터를 만나뵈러 온 것 같은데요. 연장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 그러니까요. 연장들은 과연 어떠한 걸로 쓰일 건지 네.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 오늘은 박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철 작가님,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작가님이신지 우리 간략하게 소개 좀 네네. 해주실까요? 저는 그 한지 부조 회화를 하는 박철이라는 작가입니다. 한지 부조 회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지를 가지고서 이 부조, 릴리프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원로 작가를 너무 늦게 초대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참 뭐 연장도 많고 기대가 된다고 이제 해영 네. 마케터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재료가 한지인지 몰랐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양을 전공했기 때문에 배접할 때 주로 저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저런 연장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네. 특별히 제작 주문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전부 네. 저 청계천에 가서 제작해서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그 용도가 다 틀려요. 네. 저희 작업실에 가면 이것이 많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가져온 거. 네. 네. 한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또 만드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작업 과정을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 작업 과정이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지금 한지를 두드리는 것만 살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봐서 세 가지 아마 제 작품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관심 깊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이걸 전부들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세 개로 보면 됩니다. 첫째는 몰드를 만들어야 되고 일본 말로 가다라고 그러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석고나 시멘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상을 한 다음에 이게 바이올린 같은 걸 이렇게 찍죠. 네. 이건 낙엽인데 이렇게 찍고 이게 이제 음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한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때 붙일 때 천연 염색된 거를 갖다가 이제 붙여요. 그래가 두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두드리고 그래서 한 15일이나 20일 된 다음에 마른 다음에 뜯어내요. 뜯어내면 부분적으로 색깔고 안 된데 다시 하고 풀칠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지를 붙일 때 그냥 마른 한지가 아니라 한지를 적셔가지고서 예. 겹겹하게 이렇게 접셔서 때리면은 반드시 때려야 돼요. 때리면은 한지를 처음에 만들 때 황촉규라는 그 끈끈이가 있어요. 네. 그것이 다시 용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두드리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그렇죠. 작품을 하시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큰 거 하려면 보통 뭐 한 20일에서 한 달 걸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작품을 할 수가 없죠. 많은 작품을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여러 가지 개를. 형태를 만들어 오케이. 놔놓고 그런 한지를 붙이는 과정을 그렇지. 해놓고서 그렇지. 다음 작업으로 또 그렇지. 이동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작업실이 조금 넓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죠. 그런데 작품들을 제가 쭉 둘러보니까 바이올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혹시 뭐 바이올린을 연주를 직접 하셨다거나 뭐 얽힌 사연이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92년도에 파리에 가서 개인전을 했어요. 보자르 학교 앞에 라스엔드나 에트엔드 고장이라는 데서 개인전을 했는데 네. 그때 할 때 전부 한국적인 걸 가져갔죠. 그게 한두 개
좀 지루하니까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었어요. 전부 사람들이 그것만 찾는 거야. 그렇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 들어간 거. 오. 그래서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가고, 그 다음에 린스버그 가고, 그 다음에 밴쿠버 가고, 매년 해외 나가서 전시를 했죠. 슈투가르트도 가시고. 슈트가르트는 최근에 갔어.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그러시면서 음악에도 좀 관심이 조예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또 음악회도 주로 가시고 네, 그러시나요? 음악회 많이 가죠. 오. 음악회를 가면은 그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은 왜 바이온 1, 바이온 2, 그 다음에 또 무슨 첼로, 뒤에 더블 베이스, 컨트라 베이스 이런 거 쫙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일이 쫙 든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떤 바이올린, 그 오케스트라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난 보러 가는 거예요. 음악회를 보러 간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작업하시는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저희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한지 작업을 하시는 작가가 국내에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작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박철 작가님의 저런 전통적인 한지를 이용하고 또 바이올린이라는 서양적인 악기죠. 그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거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업이 굉장히 또 힘도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네요. 디테일한 데도 네. 작은 걸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캐스트 몰드가 된 네. 음각으로 된 걸 갖다 한지를 입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칼라도 들어가고 뭐도 했지만 이제 한 20겹 입혀야 됩니다. 이걸 두께를 줘야 되니까 네. 계속 두드려 나가는 과정이죠. 어. 그게 디테일한데 부분적인 데는 이런 거, 또 뭐 아주 세분적인 데는 이런 걸로 두드리고. 내가 그때 박철 선생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박철 선생님 작품을 완성된 것만 보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많은 또 작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자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이 프로그램 꼭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그리고 한지를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한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양한 한지를 사용하실 텐데 네. 특별히 이렇게 작업이랑 잘 맞는 한지가 특별히 있나요? 이제 우리 인사동에 가면 한지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인간 문화재 그 청평에 가면 장지방이라고 있어요. 장용훈 씨가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거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량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죠. 근데 궁금한 게 박철 선생님 이제 뭐 그 서양학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홍대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지 작업을 하게 됐는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는 그 80년대 초반에 제가 프랑스 잠깐 갔었어요. 네. 가서 몇 개월 있었는데 어쩌면 여기 한번 있어보자 한 그런 생각에서 갔던 거지 탐색. 갔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하던 거 가지고는 이 동네 가서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해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죠. 와서 안동대학을 나갔어요. 네. 안동대학에 있으면 거기 이마댐이라고 지금은 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갔지만 그 당시 댐을 막아놓고 빈 폐가가 있었다고요. 거기를 매주 갔었어. 그 당시에 그 포니2 CX라는 차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잔뜩 그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창호, 몽석 또는 와당, 기와 코나 있는 문양 있는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왔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실에 갖다 놓고 야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재현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스팅 이 몰드 부조 작업을 하자 이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했으니까 벌써 80년대 88 올림픽 전에 했으니까 25년 정도. 25년 정도 됐죠. 오래됐죠. 그런 오브제들이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뭐 떡살이라든가 네네. 뭐 멍석이라든가 네네. 이런 작품으로 다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죠. 네, 또 그런 페인팅 전시를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예술가의 22인전인가? 네. 그 인물전을 하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때 그거는- 대단하게 인기가 예, 많이 예.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그 강주 그 대촌에 가면은 얼굴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하시는 분이 연출가 김정옥이라는 그 원로 예술원 회장 하시고 하던 하시는데 하가의 자화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화상을 보시고는 당신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아, 네. 우리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진흥원에서 뭐 기금을 받아서 했죠. 그래서 22인 했는데 거기서 한 20 몇 명 이제 관장님이 아시는 분들 쭉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었나요, 그때? 그때 이제 뭐 김혜자, 네. 또 무슨 김지하, 또 돌아가신 그 스님 있죠. 법정 스님. 법정 스님, 또 손숙, 뭐 이혜인 수녀, 뭐 이혜인 이런 분들도 수녀 있었죠. 이런 거 쭉 이제 그분들이 아시는 분. 그 관장님한테 그랬지. 아니 화가나 뭐 조각가 제가 아는 사람 좀 안 됩니까 하니까 세 사람을 추천하래.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김영원이 조각, 또 그다음에 이석주, 그다음에 평론하는 윤진섭이 이렇게 해서 집어여서 22인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오일 페인팅으로 올 써보신 페인팅.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할 때도 이걸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뭔가 새롭게 좀 변화 있게 좀 나의 독특한 어떤 뭘 해야 된다 해서 새롭게 또 그것도 그 간지를 해서 했는데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박철 작가가 음. 네,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네. 어떤 사실은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주얼 상으로 보면은 그냥 뭐 바이올린 뭐 악기들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작품들 속에는 아주 묘한 음악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뭐 앙상블이라는 그런 시리즈가 사실은 박철 선생님의 메인 작품의 테마가 되죠. 네. 시리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건가요, 작품들이? 그 이제 저 소재에 따라서 저는 이제 작품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개념은 동서양의 만남 또는 귀족적과 서민적인 것의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전통과 현대의 충돌, 뭐 대비,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앙상블 시키느냐,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네. 오른쪽에는 사실은 전형적인 그 우리의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쓰던 그 멍석. 그리고 이쪽에는 바이올린. 근데 사실은 멍석은 다분히 한국적인 것이라면은 바이올린은 것은 서양 악기니까 그 서양과 동양, 서양과 한국의 어떤 조화. 그 조화를 우리가 보통 불어로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네. 작가 선생님이 그런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그다음에 그 릴리프 자체가 사실은 음과 양의 만남, 네. 그러니까 양각과 음각의 어떤 조화 이런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저쪽에서 보면은 뭐 이게 검은고인가요, 가야금인가요? 요즘에 퓨전 음악 있죠. 네. 이렇게 서양적인 거, 한국적인 거 막 믹싱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바이올린 또 금관악기, 트럼펫, 또 건반 이런 서양 악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금 아십니까? 네. 그렇죠. 네. 해금, 그다음에 가야금, 피리 이런 거 믹싱해가지고 중간에 그런 조금,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중간에 조금 이렇게 많이 더 나와 있는 부분은 저거 해금 통이죠. 해금의 소리통. 그렇네요. 해금 아시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박철 작가님 왼편에 있는 작품은 오른편에 있는 작품은 요거요? 네, 어떤 앙상블인가요? 요거요? 네. 요거는 작품 제목이 저는 좀 앙상블인데 요거는 다릅니다. 포춘이라고 해서 행운, 복 이런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떡살이죠. 떡살. 떡살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행운, 복 이런 걸 해서 요번에 얼마 전에 영업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테마가 한지가 수복을 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로 이런 떡살을 많이 했죠. 네. 저런 문양을 뭐 이 외국인들은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우리나라만의
한지라는 독특한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전통적인 문양들, 떡살에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낼 때 찍어내는 그런 그 형상들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고 또 그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문양 자체가 아주 독특한 네. 이런 것에서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해외 전시를 많이 네. 하셨고 또 네.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계신데 네. 또 2011년도인가요? 독일에서 네. 네. 전시회에서 또 작품이 예. 모두 그거- 솔드아웃 됐다는 예. 그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예. 네, 그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제 인생에서도 그 폐회에 나가서 독자, 혼자가 다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첫날 이렇게 이거 된 건 저도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어딘가 자꾸 하는데 2011년 1월 달에 그 스투트가르트 신데피겐이라는 강남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조그만 메세 신데피겐이라는 그런 게 아트 페어 유럽에 가면 많이 합니다. 조그만 것들. 그래 그걸 이제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부스를 크게 하나의 그 홀을 두고 거기다가 그 스투트가르트가 벤츠가 나오는 데입니다. 네. 자동차. 네. 그렇게 아주 그 경제가 좀 좋은 데죠. 네. 지역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벤츠에서 후원해서 자동차 이미지로 회화, 조각, 또 무슨 영상, 또 설치 이런 걸 이제 전시를 콘테스트를 했어요. 네. 거기 심사위원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독일 사람을 제외해 놓고 외국 사람을 몇 명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 뭐 우크라이나 무슨 프랑스 또 이탈리 그다음에 동양권의 한국의 박철이 네. 이렇게 제가 거기 들어간 게 참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제가 거기서 뭐 거기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뭐 한다 이거보다도 나는 거기 가는데 나도 전시 좀 해야겠다 이렇게 했죠. 아니 거기 멀리까지 가는데 전시도 안 하고 심사만 딱 하고 오면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를 하는데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인 그 부부가 자꾸 왔다 갔다 해. 한 3번 정도 오면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오고 트랜스레이트하고 저하고 이제 딱 네. 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몽땅 다 살 테니까 얼마나 깎아줄 것이냐. 이거.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거짓말 하나. 이게 독일에도 사기꾼이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처음 다 판다는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계산도 안 해봤지. 네. 누가 그걸 계산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하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테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명함을 받았어요. 네. 그 명함을 받아가지고 요즘 명함을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니까 스투트가르트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더라고요. 그 회장이 네. 그 함프 회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림 렌트 회사 그걸 다시 또 하나 차린 거예요. 외국에는 렌트 회사가 있어요. 네. 그림을. 오. 우리나라도 왜 아트뱅크 같은 거 국립현대 그런 거 있지만 그것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컬렉션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왔는데 이제 네. 하자. 그래서 좋다. 이걸 몽땅 다 가져가면은 여기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 전시도 하고 갈 거 아니야. 네. 좋다 해서 그냥 그걸 협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쓰고 어쩌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신작이 나오면은 거기다 이미지 보내고 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있으면 또 조그만 거 컬렉션도 하고 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연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대단한. 그리고 이 지금 이런 떡살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이 자꾸 한국적인 걸 찾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봤던 거예요. 네. 아마 그 박철 작가처럼 이렇게 해외 전시가 많은 작가도 좀 드물 거예요. 외국 전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늘 작품을 그 해외에서 전시할 때마다 자기 작품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평가 같은 것이 늘 작가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국에서 전시를 할 때 본인 작품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할 때. 아트 페어 같은 거 나가면은 아트 페어 가서 이제 현지 참가를 하죠. 그럼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유화도 걸려 있고 뭐도 있고 여기 저희 작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가다가 저희 작품 앞에 잠깐 서. 아.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서는 재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이게 특이하니까 뭐 이런 게 있나 신기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면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우리나라 악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좀 뭐 협찬도 받고 뭐 네. 콜라보레이션 이런 제의 같은 것도 적지 아, 않은지 제가 보세요. 소나랑에서 2009년 2009년 선화랑에서 전시를 했는데 네. 그때 그 영창악기에서 다 해줬어요. 어. 모든 거를 영창악기라고 그 영창악기는 자기들이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악기 피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모든 걸 다 만들죠. 네. 그래서 그 협찬을 해가지고 저희 작품하고 이렇게 있으면 요 옆에 바이올린 하나 탁 놓고 아. 저기 또 색소폰도 신문을? 했어. 제가 네. 색소폰도 하고 별거 다 했거든. 네. 색소폰 거기다 하나 딱 놓고 신문회가 하고 계속 매일 또 뭐 유명한 연주자들 와 연주하고 정말 대단한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이네요. 하고 네. 끝나고 또 자기들 작품 사고 아름답고 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네, 전시회였겠어요. 했었어요. 네, 또 영창 지금도 악기에서- 영창악기에서 작품 이게 만들다가 파손된 거 이런 거 저한테 갖다 줘. 자,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간이 또 훌쩍 갔어요. 네. 교수님 이제 한 줄 평을 해주실 때가 됐어요. 뭐 한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지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몇 분 계시죠. 네. 뭐 잘 알려져 있는 뭐 함섭 선생님도 있고 또 정광용. 박철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광용 작가도 있고 그다음에 박철 선생님은 그들과는 사실은 다른 유형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한지 부조의 대명사가 박철 작가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전통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또 그런 전통적인 그런 우리의 한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승화시켜가지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셔서 그런 널리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한지 작가로 이렇게 명성을 떨쳐섰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의 대사관이라든가 네.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 작품을 걸려 있으면 아마 좀 훨씬 더 외국 사람들이 예. 저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박철 작가님,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을 또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 뭐 제가 하는 거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거를 좀 더 현대화 시켜가지고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저는 어차피 또 지금 작가 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그 어떤 편중된 그쪽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외에서 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인이 우리 박철 작가님의 작품을 또 이제 소유하고 사랑하는 그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박철 작가님과 저희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